안녕하세요. 부평중학교 교사 박은경입니다. 교육과정의 사회학자인 번스타인은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임파워먼트를 권한 이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고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확보하고 또 그 역량을 아이들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또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거를 성찰하면서 자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안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러한 구조로 변환했을 때 학교에서 소외당하는 학생들이 그 안에서 위치를 인정받고 또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을 그 안에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수업을 되돌아봤을 때 제 수업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종목을 배울 것인지 정하여주고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하였다. 그러나 나처럼 운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점점 체육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수다를 떠는 시간으로 변해갔다. 모든 종목을 잠깐씩 하고 끝나는 수업이 전부였다.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운동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비난뿐이었다. 자신이 조금 흥미를 느낄만 할 때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재능이 있던 아이들은 여전히 선수반으로 올라가고 심화반으로 올라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학생들은 모두 그런 것에 뽑힐 수가 없었다. 하고 싶은 종목을 못하고 재능이 없으면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했다. 체육 수업은 공평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체육 수업만 이럴까요? 우리가 다른 수업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교사들이 느끼고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을 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학기에 교사가 정해놓은 진도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되돌아보지 못하거든요. 점수만 얘기해주고 끝나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고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시간을 갖지 못했다. 결국 평가의 본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고 교사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과연 교과에서 얘기하는 본질, 목적, 실제로 달성하고 있을까? 학생들의 다양성은 과연 존중되고 있을까?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배움의 기회, 시간이 충분할까? 분명히 학교는 삶의 배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이러한 인성이 길러지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 자기 정체성을 세워서 학생들이 진짜 성장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교사 혼자만이 이뤄낼 수 있을 걸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또는 우리 학교에서는 또는 우리 학교에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이걸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먼저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이 중심이 되는 과정평가를 이루어내고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업으로 디자인하고 또 교과에서 분명히 우리는 협력, 협동, 공동체성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이거를 아이들이 내면화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라이프 스킬이라는 용어로서 적용을 시켜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함께 움직이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한번 조직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조화시켜 봤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클럽입니다. 이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분명히 좋은 의도로 목적성을 가지고 교육과정 학교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도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부에서 이러한 형식의 아주 소수 몇 가지의 형식만으로 제시된 예시된 형식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 학교 환경이 어떻는지, 지금 학생들은 어떤지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교육부에서 제시한 형식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이 과연 이거 하나만일까요? 자유학기제도 그렇고요.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선택권일까를 고민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맞는, 우리 학교 현실에 맞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구조화를 시켜보자 해서 스포츠와 체육 수업을 통합을 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체육 수업 3시간, 보통 중학교는 체육 시간 3시간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1시간을 통합을 하면 주당 4시간의 활동을 하도록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체육 1과 체육 2로 분류하였고 이걸 2시간씩 묶어서 시간표를 편성해 보았습니다. 보평중은 1학년, 2학년, 3학년 8학급입니다. 근데 보통의 학교들은 8학급이 9개 종목으로 열어서 스포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요, 9종목을 할 수 있는 공간, 인적 자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정말 제기차기를 1년 내내, 무슨 투어를 1년 내내.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학교에 맞게 일단 제대로 해보자 한번 해서 우리 학교 특성에 맞게 우리 학교는 적어도 5종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9종목은 아니지만 5종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4개 반씩 쪼갰고요. 그 4개 반을 이렇게 시간표로 묶어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스포츠나 동아리나 예술활동 이럴 때 선택권이 한 번입니다. 선택권이 한 번이면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지 못하면 아이들은 보통 뽑기나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걸 못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거는 굉장히 그 학생들의 자결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서 참여의 의지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2종목을 선택하게 하였고 이 2종목을 선택하게 한 이유는 학생들이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한 종목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넓혀주는, 확대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2종목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걸 운영하면서도 한 가지 방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5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확보하면서 좀 더 학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너네들은 어떤 수업을, 어떤 종목을 또는 어떤 수업 내용을 원하니? 했더니 학생들은요, 이 5종목이 나왔어요. 우리 학교 환경에서는 이러한 5종목,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이런 5종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을 따졌고요. 요인을 봤고요. 교사들이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종목이 선택이 됐지만 학생들에게 이러한 도전이라는 가치도 필요하다 해서 교사들은 유도, 태권도, 호신술이라는 내용을 이 안에 1학년들에게는 교육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거의 90% 넘는 학생들이요, 농구랑 배드민턴을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1순위만 내지 2, 3순위는 확보를 못 시켜주거든요. 학교의 여건상. 그런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1학년들한테는 이걸 필수 종목으로 하자. 그래서 농구와 배드민턴을 남녀 분리를 해서 필수 종목으로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이 남녀의 성격이 특성이 강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운동들이 강한 운동. 그런 운동들을 학생들이 선택권을 줘서 적어도 이 3종목에서 한 종목은 빼고
그러니까 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는 종목 하나를 빼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종목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줬습니다. 1학년은 이렇게 해서 한 학기 과정을 넣었고요. 한 학기씩. 그럼 학생들이 1년에 4종목을 학생들이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이미 종목을 한 학기 정도 배우고 올라온 상태여서 5종목을 열어주고 이 5종목 중에서 2종목을 선택을 하게 하는데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 한 종목은 100%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자기가 하기 제일 싫은 거, 적어도 하기 싫은 거 하나를 빼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종목이 남죠? 그럼 그 3종목을 랜덤으로, 왜냐하면 학교 환경상 인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기 조금 싫어했던 것도 사실은 하다 보면 자기의 또 잠재력을 또 발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2가지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1년 과정입니다. 왜 1년 과정으로 했냐면 실제 운동 기능이라든지 실제 어떠한 역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길러내는데 2달, 3달이 굉장히 짧더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목적성을 가지고 그 학교에 맞게 교육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부에서 몇몇 학교에 이루어지는 사례만을 가지고 그게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느냐, 똑같이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적어도 우리 학교가 한 번 더 공동체가 같이 그 교육과정의 목적성을 가지고 되돌아보는, 그리고 상상을 하고 실제 학교에서 실험해보는 그러한 장이 학교 교육과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체육의 본질을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신체 활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체 활동에는 신체적인 움직임, 그다음 전인 교육 이렇게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체력 향상입니다. 체력 향상도 분명히 체육 교육 과정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많은 학교들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게 건강체력 교실, 팝스 이런 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팝스가 학생들에게 체력을 향상시켜주고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체력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같이 연계시켜서 축구를 선택한 아이들에게는 심폐지 구력을, 셔틀런, 그리고 농구를 선택한 아이들한테는 50m 달리기, 그리고 무용 수업을 선택한 아이들에게는 유연성, 을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1년, 한 학기, 그리고 측정 과정도 한 학기에 2번씩, 그리고 그거를 1년 동안. 그럼 적어도 연습 과정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을 학생들이 그냥 교사가 2번 측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너네들이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자기 노력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활동지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최고 기록과 목표 기록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평가가 수행평가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평가는 교사가 2번 측정을 합니다. 1차 평가, 2차 평가. 이 2개의 측정한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성찰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이 성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거, 노력해야 될 걸 다시 한번 분석하고 태도를, 마음을 다짐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피드백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 번 더 나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런 활동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바로 평가에 적용을 했습니다. 평가도 저희는 사실 한 번만 평가하죠. 최종 결과 평가로 한 번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평가한 것도 점수로 반영하고 2차 평가한 것도 점수로 반영하고 그리고 이거를 성장 점수라는 걸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성장 점수라는 게 실제로는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좀 더 성취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성장 점수를 넣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2차 점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노력과 성장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 점수가 되는 거죠. 성장 점수가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교사협의회를 했어요. 교사협의회에서 이걸 과연 필요할까? 이미 2차에 성장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 저희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교사가 이걸 보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점수만 나온 걸 가지고 2차 점수만 나온 걸 가지고는 교사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1차에서 2차로 학생들이 결과를 내고 성장 점수를 주면 대부분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온다라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겠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든지 학생들의 수준을 덜 파악했다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평가 기준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낮다라든지 교사 평가가 되더랍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들이 무용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유연성 측정 결과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요, 이미 1학년, 2학년 때부터 무용을 했던 애들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이미 1차 때 3학년이잖아요. 높아요. 이미 16cm가 1등급이거든요. 16cm에 도달한 1등급에 도달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걸 6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4점이에요. 아직 4, 5등급이에요. 점수는 4점이지만 실제 얘 기록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5에서 1로 향상됐어요. 얘는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록이 향상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만점을 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사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교사는요, 이걸 보면 아,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을 연습시켰는지 그리고 과연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점수 하나만을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성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학생들 여기 4점, 6점 이 학생들만 뭐 하면 될까요? 다음 학기에 돌봄을 하면 됩니다. 지도하면 돼요. 더 기울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성장 과정을 맛보는데요. 학생들한테 제가 설문을 한번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용 수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마이너스 2였대요. 유연성이요. 그런데 18cm로 향상됐대요. 5등급에서 적어도 20cm가 향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된 거예요. 단지 한 학기만 했는데 이거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얘는 이미 잠재적으로 자기 본인의 유연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학기만으로 이렇게 20cm가 향상될 수는 없어요. 그동안 뭘 안 했을까요? 이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연습이 없었어요. 연습 과정이.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유연성을 연습했다면 얘는 이미 1등급에 계속 도달해서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1학기 때 20cm였대요. 근데 2학기 때 24cm로 올라갈 때요. 고작 4cm래요. 저희가 보기에는 엄청난 유연성인 거죠. 근데 얘한테는 고작 4cm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실제 얘한테는 40cm만큼의 성취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 20cm가 21cm 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최고 기록이거든요. 자기 한계예요. 그 한계를 조금 더 연습해서 넘어선 거거든요. 실제로 이 학생한테는요, 16cm 1등급이라는 만점이라는 점수가 의미가 없어요. 자기 기록이 목표였던 거다. 그래서 저희가 1, 2, 3학년들이 이렇게 해서 업로드 시켜서 팝스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체력이 향상되더라고요. 전국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학생들의 체력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진짜 부평중이 체력 운동만 시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을 안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측정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측정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이 보세요. 전국 데이터와 성남 데이터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나온 통계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되돌아봤어요.
보통의 수업은요, 배드민턴 수업을 하면 어떤 수업을 하냐면요, 숏 서비스 5개 중에 4개 넣는 수업을 해요. 성공하는 거. 또는 공을 위에서 이렇게 치는 연습도 시키고요. 또는 공을 이렇게 쳐 올리는 훈련도 시킵니다. 근데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경기를 하면 어떤 게 배드민턴일까? 어떤 게 즐거울까요? 자, 일단 숏 서비스를 넣을 줄 알아야 되죠. 그걸 받아 올릴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랠리 상황을 벌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기술도 한번 넣어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기 규칙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또 해야 될까요? 서로 매너도 지켜야 되겠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 악수도 하고, 서로 화이팅도 외치고, 서로 복식일 경우에는 서로 퍼져, 내가 칠게, 콜도 좀 외쳐줘야 되고요. 그게 바로 배드민턴 경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하면 뭘 하죠? 실제 평가를 뭐 하는 줄 아세요? 쳐 올리는 평가를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배드민턴 스포츠 경기와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는 걸까요? 교육과정하고 평가는 일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진짜 전술 전략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못 가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능이 향상돼야 전술 전략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걸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지.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2,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담은 시간에 향상되지 않거든요. 경기 규칙은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한 번 배우고 영상 한 번 보고 그러면 경기 규칙을 외울 수 있을까요? 애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교과는 어떨까요, 그러면? 과학 관찰 수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현미경을 다루는 순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과학의 본질일까요? 그리고 현미경은 계속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요? 다루는 순서를. 터득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스포츠 상황에서 스포츠맨십을 강조하지만 스포츠맨십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준비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준비도 안 했는데 서브를 넣어요. 그거 굉장히 비매너적인 행동이고 실제로는 반칙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왜 넣는지 아십니까? 이기려고. 제가 준비 안 됐을 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겨요. 저거 상대방이 당황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허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안 보는 척, 못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학생들은 그 경쟁에 대한 몸에 체득되어 있는 그 경쟁 능력이, 그 경쟁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쟁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체득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수업에서 일어나는 그 인성들이 실제로는 상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밖을 나갔을 때 부모에게 칭찬해주고, 부모를 격려해주고, 동생을 칭찬해주고, 부모를 격려해주고, 친구를 격려해주는, 실제로 수업에서는 그냥 모둠 활동을 하면 협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둠 활동 안에서 상처를 주고 있고, 잘한 애들이 끌어가면서 못한 아이들을 무시하고 있고. 근데 그 아이들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잘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학교에서는 이거를 스스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연습할 수 있도록 이 갈등 상황을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접목했던 거는 라이프 스킬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연습을 통해서, 이 연습 과정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해서 라이프 스킬이라는 거를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가 미션 과제를 줍니다. 숏 서비스, 자, 헤어핀, 언더핸드 클리어를 넣어야 돼. 그리고 너네들이 이 상황을 짜봐. 만들어봐. 누가 할지 너네들이 정해. 그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 반에 만약에 통합반이 있어. 그 특수반 아이가 있어. 그럼 이 학생은 서브를 넣을 줄 알아요. 서브는 넣을 줄 알아요. 왜냐면 숏 서비스는 서서 공을 치기만 하면, 넘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기획을 하게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그 대신 하는 순서는 다음에도 그런 과제를 가지고 짜는데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지만 학생은 바꿔봐. 그럼 다양한 자기가 위치에 가서 다양한 걸 해보겠죠.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피드백 과정을. 실제로 교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해봐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보통은 나중에 최종 평가, 결론 평가 하나 하고 점수 딱 내고 마무리하죠. 그럼 과연 그 안에서 잘 못했으면 다 점수로 깎아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걸 아무리 이것도 지금 한 6시간, 7시간째 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게 매 차심마다 해왔던 걸 체득하고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들여다 봤더니 그렇지 않았더라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쇼서비스 헤어핀 클리어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경기 상황에서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 그거를 교사는 피드백을 주고 이건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구나 라는 걸 터득하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하겠죠. 또 하나는 여기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정의적 영역을 어떻게 평가해? 라이프 스킬을 어떻게 평가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학생들에게 세레머니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서로 시작할 때 인사를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서로 인사를 하고 성공했을 때는 파이팅을 외치고 이러한 것을 미션 과제를 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장면이 바로 평가가 됩니다. 네. 학생들에게 성장평가를 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성장평가를 하고 나면 이런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1차 평가 때 못하고 2차 평가 때 잘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들도요. 하지만 실제로 해봤더니 그렇게 될 수 없더라. 1차 평가 때도 최선을 다하고 2차 평가 때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겼고 이러한 것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좀 열정과 노력을 끌어당겨줬으면 좋겠다. 성장평가의 경우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했다 라는 반응을 학생들이 해줬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운동을 중점으로 하여 체육 시간이 즐거웠고 기존 방식의 체육 수업은 하는 애들만 하고 못하는 애들은 시켜주지도 않아서 참여할 수 없었다. 여학생들이 왜 스포츠 종목이 대부분 남자 위주의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지 못한 종목을 해서 수행을 많이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남자애들에 비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취감이 있었고 운동이 즐거웠다. 끈기가 많이 없었는데 하나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끈질긴 노력은 결국 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다는 것을 희망을 깨달았다는 거죠. 서로 의견 충돌도 하고 싸우는 일도 많았지만 차근차근 소통하면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친구들과 잘 협력해 나가는지를 배우며 성장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사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네, 학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사가 수업을 열고 그 수업을 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오히려 선생님들의 역량, 그다음에 전문성을 훨씬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또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성장 중심의 평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깨닫는 역량 중심 수업, 교과와 자신의 삶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학생의 관련성 있는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의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참여의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에서 자신의 위치, 역할을 인정받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의미 있는 발달,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참여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결국은 공평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구조로 변환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되는 진정한 참여와 배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